네, 북한이 또 대량의 오물풍선을 우리 지역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한편 여야는 해병특검법과 원구성 협정을 둘러싸고 여전히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오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의 오물풍선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다시 살포했는데 지금 합참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 약 600개 정도가 식별이 됐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보다 이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 일단 이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난번보다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저급한 도발이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원인은 대북 전단이었거든요. 네. 그 전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그동안 보였습니다. 쓰레기요 오물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오물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미사일 발사 시험과는 달리 국제적 제재로부터는 좀 비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이제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 정찰 위성 시험 발사를 했는데 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내부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또는 어떤 동요를 이런 오물풍선에 의한 도발로서 대남 적대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주체가 김여정인데 김정은 가족에 대한 어떤 결속력을 좀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협회장께서는 지금 이런 북한의 의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뭐 계속 악화되고 있는 남북 관계를 말해주는 뭐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갈수록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뭐 대북 전단이라든지 여기에 또 맞대응해서 뭐 오물풍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떨쳐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면 지금 뭐 국내 정치도 그렇습니다만은 더 악순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 채널을 좀 복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또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필요하니까 지금 중국과 좀 관련해서 북한을 좀 통제하는 쪽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오물풍선 개수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크기도 꽤 커서 보신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 지금까지는 담배꽁초나 폐종이 이런 오물로 되어 있어서 합참에서는 위험 물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또 어떤 물질이 담겨 있을지 알 수 없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더러운 오물들이 들어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것을 발견했을 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든다면은 북한은 지금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화학무기라든지 세균무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아주 극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혹여라도 그런 것이 포함될 가능성, 또 폭발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 화학무기, 세균무기를 탐지하는 그러한 팀과 그다음에 폭발물을 철거하는 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 오물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우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이 다시 이제 국내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정쟁의 도구화가 되는데요. 일단 이 오물을 발견하시면은 너무 놀라지 말고 군 당국에 신고하면서 침착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데다가 지금 일부 야권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 대화를 요구하라는 그런 주장이 빗발치는데요. 이 국방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비례성의 원칙과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이렇게 오물을 투척하니까는 오히려 낮은 포복으로 수긍하고 들어온다라는 그런 학습 효과를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정부에서도 NSC 회의를 열어가지고 계속해서 도발을 할 경우에는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는 일단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소위 군사적 도발로 비화되지 않으면서 북한의 저런 저열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서 이제 어떤 대책을 내놓는가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네. 앞서 이제 회장님께서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제기해 주셨는데 지금 앞서 이전에도 GPS 전파 신호 교란하는 도발이나 혹은 방사포 발사에 대한 도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강해질지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례성의 원칙을 얘기하면은 남북 관계가 더 충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것이요. 지금 강력하게 대북 강경책을 견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아예 이제 끊겨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억제됐습니까? 오히려 더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무력 법제화를 공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남한을 주적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강대강 그런 정책만 가지고는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 수위를 낮출 수는 없다. 어떻게든지 좀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복원을 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폐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 가치 외교를 내세우면서 지금 한미일, 북중러 간의 신냉전 구도가 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신냉전 체제가 좀 강화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균형 외교, 실리 외교, 국익 외교를 통해서 좀 이 외교를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지렛대를 가지고 좀 남북 관계도 해결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배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대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도 대화가 닫혀 있다라는 불필요한 오해나 곡해를 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강경한 것 아니냐라는 인상을 주었다면은 오히려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재인 정권 때 9.19 합의도 했고 대화 채널을 그렇게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동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되는 매우 수동적인 대화 채널이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자 간의 핫 라인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지만 가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2015년인가 목함 지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또 국민 여론도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목함 지뢰 도발을 한 북한이 먼저 대화를 요구하고 나와서 고위급 대화가 열린 사례가 있었다라는 점을 볼 때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은 강조하되 저런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 안보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주고받는 거, tit for tat 또는 quid pro quo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만 그런 도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거나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된다라는 것하고요.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도발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으나 중국으로부터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 두 분 모두 남북 대화 채널 복구에 동의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저희는 이제 정치권 이슈로 내용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특검 대치 정국이 타협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 상황들 중에서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가
대표가 2+2 회동을 하죠. 네,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발언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일요일인데도 지금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딱 한 달이 되는 시점이고요.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또 국회법상 정해진 원구성 시한을 5일 앞둔 상황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기자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전혀 다른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올바로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을 심판하셨고 헌정사상 처음 야당을 단독 과반으로, 그것도 171석의 제1야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책임 있게 민생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제대로 잘 꿰어야 합니다. 원구성 협상은 제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려면 신속하게 원구성을 완료하고 국회가 일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3주 전부터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에 나섰습니다. 보다 자세한 경과는 박성준 수석 부대표가 설명드리겠지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조차 내놓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안도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의 시간 끌기를 계속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배신하는 것이고 소수의 목리에 다수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은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왜곡되고 반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구성을 진행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원구성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기 전에요. 22대 네, 조금 전에 있었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현장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일단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다. 국민의힘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늦어진다면 국회법이 정한 대로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겠다. 구성을 또 진행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이 2+2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좀 어떤 내용이, 어떤 회동이 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관례를 주장하면서 법사위 운영위는 정부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 지금 민주당 주장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그 입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협상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초거대 일당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는 결국은 이런 협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소위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를 독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한 당이 의석을 독점하게 됐을 때 얼마나 오만한 것인가를 여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그 법사위, 그다음에 운영이 과방위 중에
법사위만 가져가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위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과방위까지 이러면서 나머지 위원회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그런 현실론을 취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특검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 전체가 민주당 주도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또 인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분과 현실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뇌가 깊을 수밖에 없겠다. 협상은 잘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데드라인이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월 7일 데드라인을 넘어가면 결국은 다수결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네네. 또 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장이 될 그분도 결국은 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정상화시키고 다수결 외 대안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반론으로 봤을 때는 협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느끼셨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봐도 국회법이 정한 대로 좀 원구성을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좀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여야 간의 협상은 사실상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인터뷰를 봤지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국회 법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요. 이 국회 법대로 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시한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6월 7일까지는 원구성을 마치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원구성과 관련해서 일단 법사위 그리고 운영위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수결로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원구성안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요구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어느 쪽의 주장대로 관철이 되든 뭐 일반 관철이 되든 협상에 의해서 타결이 되든 저는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대한 안은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분명히 하고 싶고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사실 정부 여당의 안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으로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굉장히 관건이고요. 두 번째 관건은 민심,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지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공개적인 인터뷰 대담을 통해서도 지난번 21대 국회 원구성과 다르다. 그 얘기는 일단 6월 7일에 한다라는 얘기예요. 21대 때는 47일간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수결로 해도 국민 여론상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4월 10일 총선 민심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은 법사위는 양보하겠다. 운영위는 달라. 이 정도가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그냥 법대로 다수결로 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고민이 되는 것은 그렇다면은 21대 상반기 국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양보할 것인가, 독식하라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여론의 지형을 가져갔다면은 이번에도 가져갈 것인가. 만약에 여론도 안 좋고 상임위원장까지 다 뺏겨버린다면은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굉장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 분 다 협상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6월 7일이 지나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클 텐데 민주당이 독식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양보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누가 지금 주도로 이렇게 하자라고 지금 그 주도적인 그런 어떤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의 국회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우리가 동물국회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몸싸움을 벌이고. 네네. 그런 동물국회 상황에서도
이런 그 원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소위 위원회의 그 위원장을 뽑을 때도 당시에 그 동물국회 상황에서도 여당이었던 보수 정당이 그 소수 정당이었던 민주당에게 법사위를 양보했습니다. 이건 신의 성실의 원칙 내지는 신사도에 의해서 그랬는데 이제 동물국회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식물국회로 또 바뀌어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식물국회도 아닌 괴물국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괴물국회 상황에서 초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지금 양보 안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는 여야 간의 협상이라는 건 대화인데 어떤 그 대화의 유연성마저도 차단한 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민주당은 아마 이런 명분을 또 내세울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소위 최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에서 결국은 부결로 이제 끝나다 보니까는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특검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선 자신들이 법사위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고 그것의 정당성과 명분을 주기 때문에 민주당은 절대로 법사위는 안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한 딜레마인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과연 지금 배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러면 법사위는 가져가되 운영위는 양보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운영위에다 또 꼬리가 붙어가지고 과방위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론적으로 보면은 법사위 외에 운영위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상당위원회를 가져가는 그런 현실론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법사위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것인지. 근데 법사위에 대해서 끝까지 주장을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양보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든 위원회를 민주당이 가져가게 한 다음에 물론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의 지지도는 낮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여론조사해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보다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지난 금요일 갤럽 조사에 의하면 30%로 29%를 차지한 민주당보다 오히려 1%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이 아직까지 완전히 오늘 이제 협상을 하고 아마 최종 전략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예. 두 분 다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독식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는 것이 지금 핵심 쟁점이 아니고 본질은 왜 법사위를 가지고 원구성 때마다 여야가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국회 개원이 늦어져야 하는 거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왜 국회는 그러면 이 법사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가? 지금 법사위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기능, 게이트 키핑의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 작구 심사 플러스 법안 심사까지 해가지고 이걸 계속 홀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되지 않으니까 절대 지금 양보하지 않겠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검법,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최상병 특검법안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이거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330일이나 걸리니까 그러면 4월 10일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법사위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자라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걸 개혁을 하느냐. 지금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눠가지고 체계 작구 심사는 법제위에서 하고 30일 이내에 상임위로 넘기자. 그리고 또 사법위는 입법부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자. 이런 건데 왜 이걸 안 하냐 이거예요. 이것만 바꾸게 되면 이런 문제로 계속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는 뭐 힘으로 밀어붙이든 법대로 하든 하더라도 국회 원구성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렇게 원구성 협상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야권은 거리로 나갔는데요. 해병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를 열었고요. 여당에서는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을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고도 계속되고 있는 여야의 대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굉장히 안타깝죠. 정치가 국민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뭐 민생이 파탄 지경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인데 지금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22대 국회 같은 경우 좀 빨리 문을 열어서 민생을 해결해야 되는데 문을 열기도 전에 지금 전쟁 상태가 계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그 중심에 누구의 문제가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특검법이 문제인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지금 최상병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면 또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러면 대치 국면이 더 심화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4월 10일 총선에서 패배하고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라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전혀 바뀌고 있지 않아요. 국민의힘하고는 계속해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의 운영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것의 핵심은 최상병 특검법안을 사실 여권에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최상병 특검법안의 핵심은 결국은 사망의 원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책임이 누군지, 그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핵심 인물로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전만 해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고 의혹이 돼 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그런 의혹으로 양상이 짙게 발전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대상인데 본인이 특검을 거부하면은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검을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법안을 수용해야만이 제가 볼 때는 전국이 안정되고 플러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좀 뭐 거국 뭐 연립내각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든지 이런 근본적인 좀 방안까지 함께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갤럽 여론조사를 얘기했는데 최근에 2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20%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가 볼 때는 국정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빅카드를 대통령이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팽팽한 대치 상황, 여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야권이 192석의 그 초거대 야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대의 민주주의제이고 국회의 장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제 자꾸 그 장외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아마 야당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금 지지도가 21%면은 요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거든요. 요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상 추락을 막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주가 바로 요번 주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과단성 있는, 그러니까 야당도 상상치 못한 그런 어떤 과단성 있는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적절한 사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가지고 NLL 이슈가 상당히 쟁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사후에 그 내용에, 대화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가지고 엄청난 공방이 이루어졌을 때 야권의 문재인 대표였었던가 대통령 이전의 상황인데 오히려 그 대통령 기록물에서 대화록을 열어보자 이렇게 그 함으로써
결국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공법으로 그 당시에 본인이 지금은 뭐 대화 그 전화를 했었다는 거는 지금 이미 기록으로 다 사실로 확인된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그 진실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아마 대통령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법을 잘 아는 분이니까 그 입장이 표명이 된다면은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자꾸 부풀어진 의혹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가라앉을 여지도 있고, 지금 뭐 물가라든지 민생이라든지 뭐 얼마나 난제가 많습니까? 하늘에서는 지금 오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 이번 주에 여당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과단성 있는 그런 입장 표명이 나오는 것이, 그 야당은 계속 습관적으로 나올 거예요. 주말마다 계속. 근데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또 과거의 경험칙으로 볼 때도 그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각 당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절충형 지도 체제를 꺼냈습니다. 이제 단일 지도 체제랑 집단 지도 체제를 조금 섞은 방향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견제론 때문에 이런 방향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절충형 지도 체제가 나온 배경,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하게 되면은 소위 지금 나오고자 하는 다크 호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뭐 2, 3위를 또는 4위까지 하면서 그 최고위를 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그 1인 지도 체제가 아닌 굉장히 그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것이다 하는데, 1인 지도 체제가 됐든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든 간에 과거의 그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심지어는 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이야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으로부터 결속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요 자체가 과연 전대 룰에서 당신 100%냐 민심을 얼마나 섞느냐보다 더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전대의 어떤 그런 어떤 흥행성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담보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걸 고민하고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예. 자, 좀 어떤 식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단일 지도 체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절충형 집단 지도 체제로 끝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이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냥 중립적인 그런 입장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집단 지도 체제로의 변화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권을 독식하는 단일 지도 체제를 원하겠죠. 그러나 다른 당권 주자들, 예를 들면 뭐 안철수, 나경원, 뭐 유승민, 윤상현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권의 어떤 교두보를 발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절충형 집단 제도 체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3040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모임인 천목회, 여기서도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변화를 요구를 했거든요. 다른 좀 주자들도 좀 키우자라는 이제 그런 명분이란 말이에요. 역시 그리고 흥행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나마나 한동훈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충형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 다른 당권 주자도 나오면서 좀 흥행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역시 마지막으로는 또 친윤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독식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자신들의 공간이 적어지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권 주자가 당권까지 거머쥐면은 지금 현재 21%까지 떨어졌는데 완전히 조길 레임덕
자칫 잘못하면 식물 대통령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합해서 단일성, 단일 지도 체제보다는 절충형해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조금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권도정 당대표의 사퇴 시한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를 두고서 이 대표의 대선 도전 그리고 당대표 연임을 모두 사전에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자 내일 당무에서 어떤 결론 나올 거라고 네, 예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전망한 그대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바뀌겠느냐. 예. 일단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1년 전에는 지금 그만두도록 돼 있는데 도전자, 그러니까 최고위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당무위에서 사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의결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이 기정사실화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당대표가 2년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에 대선이 2027년 3월이니까 2026년 3월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연임을 하고 또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서 내려오게 될 경우는 지방선거를 치를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정할 가능성이 높고 역시 이제 정당의 존립의 가장 큰 이유는 집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민주당이 집권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의 단원 당규 개정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지금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간단하게 답할 사안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대한민국의 지금 극초 일당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당의 존립 근거가 집권이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정당 민주주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당원 당규를 만든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내부에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방선거의 공천권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대통령 유고시까지 고려하면서 지금 당원 당규를 고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그렇게 많은 의석에도 불구하고 장외로 나가가지고 탄핵을 얘기하는지 여기에 지금 그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들이 장외에 나와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의 독선에 대해서 규탄을 하면서 당내에 이거는 독선의 범주를 훨씬 넘어선 정말 독재라는 표현까지는 제가 쓰고 싶지 않지만 거의 그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그리고 이게 이중적인 이야기인 것인지 그러면서 어떻게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우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